자, 여러분, 눈을 감고 태조 이성계를 떠올려 보시죠. 백발백중의 신궁, 위화도 회군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결단의 사나이. 고려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고 새로운 왕조 조선을 개창한 불세출의 영웅. 보통 사극이나 교과서에서는 그를 호탕하고 덕이 넘치는 후골로 묘사합니다. 전장에서 평생을 보낸 상남자 중의 상남자. 그게 우리가 아는 이성계의 얼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 화려한 영웅의 망토를 들춰냈을 때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모습이 자식 편애에 미쳐버린 늙은 아비이자 자기 자식과 피 터지게 싸우다 화병으로 무너진 비참한 노인네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조선왕조 실록이 파헤칠 이야기는 영웅 이성계의 건국 신화가 아닙니다. 전쟁터에서는 그 누구보다 냉철했던 신이 왜 집구석에서는 그토록 어리석고 찌질한 최악의 아버지가 되었는가. 그 서늘한 가족 심리극입니다. 이성계에게는 정말 똑똑하고 자신을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 태종이 되는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죠. 집안에 이런 아들 하나 있으면 보통 아버지는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내가 내 뒤를 이을 기둥이구나 하면서 말이죠. 요즘 재벌가로 치면 무일푼으로 시작한 창업주 아버지를 도와쿠준 일, 더러운 일 다 처리하며 그룹을 대기업으로 키워낸 최고의 실세 본부장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성계는 이 가장 유능한 아들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단순히 미워한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하고 끔찍하게 싫어했죠. 대신 그의 사랑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자신이 환갑이 다 되어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새파랗게 어린 후처. 친덕왕후 강씨의 치막국에서 태어난 핏덩이 막내 아들 방석이었습니다. 이성계는 피 묻혀가며 나라를 세운 이방원을 철저히 팽식히고 이제 겨우 11살밖에 안 된 이복 동생 방석이에게 조선이라는 거대한 회사를 통째로 물려주려 합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권력 앞에서 핏줄은 독약보다 치명적이었습니다. 이성계의 뇌 구조 속에는 늙어가는 권력자의 권력 누수 증후군과 지나치게 똑똑한 아들에 대한 자기 투사와 경쟁심, 그리고 후처에게 푹 빠져 전 처자식들을 무참히 버린 이기적인 가장의 민낯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위 계승을 둘러싼 궁중암투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재벌가의 막장후계 구도. 부모의 지독한 편애가 어떻게 한 가족을 피비린내 나는 지옥으로 몰고 가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심리학 교재입니다. 영웅 이성계가 왜 아들 이방원에게 철퇴를 날리고 싶을 만큼 증오했는지 그 숨막히는 심리전. 지금부터 조선왕조 실록에서 그 끔찍하고도 슬픈 마음의 기록을 펼쳐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성은이 많거다이다. 조선 건국 직전 이성계의 앞길을 막고 있던 가장 거대한 산은 바로 고려의 충신 정몽주였습니다. 정몽주가 살아있는 한 조선 건국은 불가능했죠. 하지만 이성계는 정몽주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 자신은 평생 의리와 명분으로 살아온 영웅이거든요. 영웅은 자기 손에 배신자의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대의 명분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성계는 겉으로는 나는 고려에 충성하고 싶다는 페르소나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때 총대를 메고 나선 사람이 바로 아들 이방원입니다. 아버지가 명분 때문에 못하신다면 그 더러운 오물은 제가 뒤집어 쓰겠습니다. 이방원은 자객을 보내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철퇴로 때려 죽입니다. 이 사건으로 조선 건국의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되었고 이성계는 마침내 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몽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성계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아들을 칭찬하기는커녕 불같이 화를 내며 이방원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 쳐죽일 놈아! 네가 감히 포온을 죽여? 백성들이 이제 나를 무엇라 부르겠느냐? 이놈아! 백성들이 나를 왕신을 찬탈한 역적놈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냐? 차라리 내가 약을 먹고 죽어버리겠다. 아버님, 포온이 우리 가문을 멸족시키려 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그저 아버님의 대업을 위해 이 소자가 악업을 짊어진 것인데
어찌 이리 매정하십니까? 이 장면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이성계의 분노는 100%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위선적 방어 기제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정몽주가 제거되기를 누구보다 바랐으면서도 그에 따르는 도덕적 비난과 죄책감은 철저히 아들 이방원에게 떠넘긴 겁니다. 나는 깨끗한데 저 독종 같은 아들놈이 사고를 쳤다며 선을 긋는 꼬리 자르기였죠. 이방원은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명예와 손에 묻은 피를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면 아버지가 내 진심을 알아주시겠지. 나를 진정한 후계자로,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뇌 구조에서 이방원은 파트너가 아니라 쓰고 버릴 사냥개이자 백정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똑똑하고 과단성이 넘치니까 늙은 이성계는 오히려 그 아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놈이 나를 위해 정몽주도 죽였는데 나중에는 나한테 칼을 겨누지 않을까? 유능함이 오히려 혐오감과 공포의 씨앗이 된 순간 이방원의 짝사랑은 그렇게 첫 번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성공한 남자의 말년은 흔히 씁쓸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성계에게는 든든한 조강지처 신의왕후 한 씨가 있었고 그녀가 낳은 장성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전장을 누비며 아버지를 영웅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이성계가 조선의 왕이 되었을 때 조강지처 한 씨는 이미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이성계의 옆자리, 즉 조선의 첫 번째 왕비 자리를 꿰찬 것은 이성계보다 무려 21살이나 어린 두 번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였습니다. 강씨는 단순한 후처가 아니었습니다. 권문세가의 여식으로 촌놈 출신인 이성계가 중앙정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막대한 인맥과 재력을 대준 정치적 후원자이자 트로피 와이프였습니다. 이성계는 이 젊고 똑똑하고 아름다운 강씨에게 말 그대로 푹 빠져 지냈습니다. 문제는 강씨가 낳은 어린 두 아들 방범과 방석이었습니다. 이성계의 눈에는 전처가 낳은 다 큰 아들들, 특히 이방원은 피 냄새 풀풀 풍기고 속을 알 수 없는 무서운 늑대들 같았습니다. 반면 강씨의 품에서 꼬물거리는 늦둥이 막내 방석이는 너무나 맑고 순백의 도화지 같았겠죠. 전하 보온 선생마저 때려 죽인 잔혹한 방언이옵니다. 저 서슬퍼런 칼날 틈에서 우리 어린 방석이가 어찌 살아남겠사옵니까? 부디 우리 방석이에게 세자의 자리를 주시어 살 길을 열어주소서. 중전, 울지 마시오. 조선은 내가 세운 내 나라요. 내 사랑하는 중전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겠다는데 누가 감히 토를 단단 말이오. 방석이가 다음 보위에 오를 것이오. 중전, 그러니 걱정은 하지 말고 이리 오시오. 여기서 융의 분석 심리학을 빌려오자면 이성계는 막내 방석이에게 자신의 이상화된 자아를 투영한 것입니다. 자신은 평생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와 권모술수 속에서 살았지만 내 후계자만큼은 아무런 피를 묻히지 않은 순수한 상태에서 유학자들의 칭송을 받으며 성군이 되기를 바랐던 거죠. 하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가장의 이기심이었습니다. 새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전처 아들들의 헌신과 지분은 깔끔하게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방원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아버지가 지방에서 말이나 탈 때 서울에서 킹메이커 역할한 게 누군데 내 손에 피 묻혀가며 왕 만들어놨더니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안 한 어린 배달은 동생한테 회사를 통째로 넘긴다고? 가족 심리치료에서 가장 위험한 독약이 바로 편애입니다. 부모의 편애는 선택받지 못한 자식에게 극단적인 애착 손상과 열등감, 그리고 죽일 듯한 분노를 심어줍니다. 이성계의 맹목적인 사랑은 결국 어린 방석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가장 끔찍한 사약이 되고 맙니다. 자, 여기서 이방원의 멘탈을 가루로 만들어버린 또 다른 주역, 새엄마 신덕왕후 강씨의 치명적인 정치질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강씨는 그저 남편의 사랑만 갈구하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정치 구단이었죠. 조선이 건국되기 전 강씨와 이방원은 거의 환상의 콤비였습니다. 이성계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계책을 짰고 강씨는 이방원을 친아들처럼 살갑게 대했습니다. 오메, 우리 똑똑한 방원이, 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성계가 왕상에 앉고 자신이 조선의 국무가 되자마자 강 씨의 태도는 180도 돌변합니다. 사냥이 끝났으니 저 사나운 사냥개는 솥에 넣어 삶아야겠다. 그녀는 매일 밤 이성계의 베갯머리에서 이방원을 향한 교묘한 가스라이팅을 시전합니다. 전하, 정한군의 기세가 날로 무서워지옵니다. 궁궐 밖에서는 사람들이 전하보다 정한군을 더 무서워한다 하옵니다. 내안 그래도 그 녀석이 포온을 때려 죽일 때부터 그 잔혹함에 혀를 내둘렀소. 중전의 말이 맞소. 방언이의 수족을 철저히 잘라내야겠구려. 이방원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새어머니와 아버지가 밀실에 앉아 자신을 왕실의 위협으로 낙이 짓고 있었으니까요. 가족 심리학에서 가장 잔인한 폭력은 배제와 고립입니다. 어제까지 피를 나누며 함께 싸웠던 가족이 하루아침에 나를 벌레 보듯 취급하며 파티에서 내쫓아버린 겁니다. 이방원은 궁궐 밖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여자와 아버지를 위해 짐승 노릇을 했는데 나를 괴물로 만든 건 당신들이면서 이제 와서 괴물이라고 나를 버려? 좋다. 당신들이 날 괴물이라 부른다면 진짜 괴물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계모의 차가운 미소는 이방원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소시오패스적 잔혹성을 완벽하게 깨워버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전처의 아들들을 철저히 정치판에서 배제시킵니다. 개국 공신 명단에서도 이방원을 쏙 빼버리죠. 아들의 사병마저 몰수하려 듭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손발을 자르고 이빨을 뽑아버리려 한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두려워 싹을 자르려 했고 아들은 살아남기 위해 괴물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성계의 과도한 불안감이 오히려 가장 끔찍한 괴물을 깨워버린 셈입니다. 이방원 입장에서 개국 직후의 상황을 짚어봅시다. 이건 정말 극한의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회사를 설립하려고 영업 뛰고 불법 대출 받고 방해물 다 처리해놨더니 막상 창업 기념식 날 명단에서 자기 이름만 쏙 빠진 겁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아버지와 짝짝꿍이 된 기획실장 정도전이 앉아있고 후계자 자리는 기저귀도 못된 막내 동생이 꿰찼습니다. 게다가 정도전은 이방원에게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시전합니다. 대군들은 이제 그만 무장 해제하시고 편안하게 풍류나 즐기며 사십시오. 정치는 우리 사대부들이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이방원에게 권력은 단순한 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생존이었습니다. 사병을 빼앗긴다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항 한 번 못하고 죽는다는 뜻이었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질 법도 한데 이방원은 달랐습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아버지 이성계를 향한 처절한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아버지는 나를 소모품 취급했다. 그 어린 계집애 치맛자락에 휘둘려 나를 버렸다. 아버님은 내가 묻힌 피 위에서 왕관을 쓰셨으면서 이제 와서 그 피 냄새가 역겹다 하십니까? 방석이가 세자라뇨? 정도전 그 오만한 서생놈이 나를 가르치려 든다고쇼. 아버님이 소자를 사냥개로 키우셨으니 사냥개가 주인의 목을 어떻게 물어뜯는지 똑똑히 보여드리죠. 한편 이때 이성계에게 아주 치명적인 불행이 닥칩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신덕왕후 강씨가 병으로 돌연 세상을 떠난 겁니다. 강씨가 죽자 이성계는 완전히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왕의 채통이고 뭐고 다 버린 채 강씨의 무덤을 궁궐 바로 옆에 만들어 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조상들의 위패가 있는 종묘보다 마누라 무덤을 더 애지중지했죠. 강씨라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사라지자 어린 방석이는 덩그러니 표적판 위에 남게 되었습니다. 늙어가는 이성계는 슬픔에 빠져 국정을 내팽개쳤고 정도전만이 사병 혁파를 밀어붙이며 이방원을 압박했습니다. 마침내 이방원에 끊어졌던 퓨즈가 완전히 빙하고 나가버립니다. 코너에 몰린 들깨가 반격을 시작한 겁니다. 마침내 1398년 8월 26일 밤 조선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처절한 폐륜의 밤 모두 죽여라! 제1차 왕자의 난이 터집니다. 이방원은 자신이 키운 사병과 처남들의 힘을 빌려 궁궐을 기습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정도전의 목을 날려버립니다. 건방진 서생놈, 니깟 놈이 감히 내 자리를 넘봐?
이제 그만 저 세상으로 가줘야겠어. 그리고 이 쿠데타의 진짜 핵심 목표물, 바로 16살 된 이복 동생 방석이를 끌어냅니다. 당시 이성계는 병석에 누워 앓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참극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이방원의 병사들이 방석의 목에 칼을 들이밀었을 때 방석은 울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의 눈에 자비란 없었습니다. 형님, 살려주십시오. 형님, 제가 왕위를 원한 게 아닙니다. 어마마마와 아바마마가 시킨 일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나도 안다. 네놈 죄가 아니라는 거. 하지만 네가 살아있는 한 아버님은 결코 헛된 꿈을 버리지 못하실 것이다. 아버님의 그 지독한 편애가 결국 너를 죽이는 것이다. 나를 원망 말고 아버지를 원망하거라. 이방원은 방석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복 동생 방번, 그리고 정도전 일파를 모조리 돌이켜버립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아버지에 대한 거세입니다.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가장 잔혹한 형태로 발현된 거죠.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아버지가 꿈꿨던 완벽한 미래를 아버지가 가장 혐오했던 아들이 철저하게 부숴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겠다. 이방원의 칼끝은 방석을 향했지만 그 칼이 진짜로 베고 싶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 이성계의 심장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끔찍한 현상을 대상이동 혹은 전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자신이 진짜로 분노하고 증오하는 절대적인 대상에게 직접 복수할 수 없을 때 그 공격성을 훨씬 만만하거나 상징적인 다른 희생양에게 쏟아붓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죠. 이방원에게 아버지 이성계는 차마 직접 칼을 꽂을 수 없는 거대하고 두려운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대상, 즉 방석이를 파괴함으로써 간접적이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아버지의 영혼을 살해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상징적 친부 살해의 가장 잔혹한 형태입니다. 여기에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 하인츠 코엇이 말한 나르시시스트적 분노 이론이 더해집니다. 이방원은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갈구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내 손에 더러운 피를 묻혔으니 아버지는 당연히 나를 최고의 아들로 대우해야 해라는 강렬한 자기애적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그 헌신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헌신짝처럼 버려졌을 때 이방원의 뇌는 극심한 애착 손상을 입게 됩니다. 자신이 부정당했다는 그 끔찍한 수치심과 열등감이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적인 광기로 치환되어 버린 겁니다. 나를 부정해. 내가 묻힌 피가 역겹다며 나를 버려. 좋아. 그럼 당신이 꿈꾸던 가장 순수하고 완벽한 세상을 내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리겠어. 결국 이방원의 칼부림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나 왕위 찬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하게 사랑받고 싶었으나 철저하게 버림받은 아들이 아버지의 심장을 향해 꽂아넣은 가장 처절하고 기괴한 심리적 복수극이었던 셈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병석에서 일어난 이성계는 믿을 수 없는 참상과 마주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강씨가 낳은 어린 두 아들이 전처 자식인 이방원의 칼에 무참히 토막 나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천하무적이었던 영웅 이성계의 세상이 괴눈과 함께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썰려 나갔다는 소식을 들은 이성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실록에 따르면 그는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가슴만 쥐어뜯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옥새를 내던지며 둘째 아들 이방과에게 왕위를 넘기고 상황으로 물러나 버립니다. 이 모든 게 내 업보구나. 내가 무리해서 어린 것에게 자리를 주려다가 결국 늑대 새끼를 깨워 내 자식들을 물어뜯게 만들었구나. 그런데 방석이가 죽고 이성계가 권력을 내려놓은 지 불과 2년 뒤 늙고 병든 이성계의 심장의 대못을 박는 사건이 또다시 터집니다. 이번에는 배다른 동생이 아니라 배가 같은 친동기들끼리 칼을 뽑아든 겁니다. 바로 이방원의 친형인 넷째 아들 방간이 권력을 향한 야욕에 눈이 먼 나머지 이방원을 향해 쿠데타를 일으킨 제2차 왕자의 난입니다. 개성 한복판에서 친형제들이 군사를 이끌고 피 튀기는 시가전을 벌입니다. 상황으로 물러나 칩거하던 이성계는 창밖으로 들려오는 끔찍한 말발굽 소리와 비명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첫 번째는 후처 자식들이 썰려 나갔고, 두 번째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조강지처의 핏줄들끼리 서로 목을 베겠다고 진흙탕을 구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성계의 심리 상태는 그야말로 완벽한 붕괴였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썩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웠는데 내 핏줄이라는 것들은 그 왕좌 하나 차지하겠다고 개돼지처럼 물어뜯고 있구나. 이것이 왕관의 저주인가, 아니면 내가 지은 살생의 업보인가. 저것들이 기어이 또 피를 보는구나. 한 어미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끼리 활을 쏘고 칼을 휘둘러 짐승만도 못한 놈들.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방원아, 이 악귀 같은 놈아, 기어이 내 형의 피마저 마셔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내 죄다 이 어미 아비가 권력에 눈이 멀어 괴물들을 낳았구나.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참상을 실시간으로 관람해야 했던 노년의 아버지. 이 사건은 이성계의 내면에 남아있던 일말의 이성마저 완벽하게 마비시켜버렸습니다. 가족 치료 전문가들은 부모가 통제할 수 없는 자식들의 끔찍한 갈등을 지켜볼 때 부모는 극단적인 무기력증을 넘어 세상을 향한 파괴적 분노로 돌변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성계의 내면은 지독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편집증으로 썩어 들어갑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수장시켜 몰살해버린 왕씨 일가들, 그리고 피를 토하며 죽어간 막내 아들 방석이의 환영이 늙은 영웅의 목을 조르고 흔들어댔습니다. 영웅의 망토를 벗고 나니 밤마다 귀신들을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노인네만 남은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계는 이제 자포자기하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아들 이방원을 직접 처단하겠다는 엽기적인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한 명의 복수기, 권력을 잃은 이성계는 한양을 떠나 자신의 고향인 함흥으로 가버립니다. 내 눈앞에 방원이 저 호로자식 얼굴이 보이면 내가 화병에 죽을 것 같으니 나를 찾지 마라. 하지만 왕위에 오른 태종 이방원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새 왕조를 열고 정통성을 확보하려면 아버지가 나를 인정했다는 그림이 꼭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방원은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 끈질기게 아버지가 계신 함흥으로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이 사신들을 가둬버리거나 심지어 활을 쏘아 죽여버립니다. 한 번 간 사람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함흥차사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자기가 직접 죽이진 않았어도 아들이 보낸 사신들을 쏴 죽일 정도의 분노. 이성계의 마음속 관역은 사신들이 아니라 바로 한양에 있는 아들 이방원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신들에게 활을 쏘아 죽이는 함흥차사 전설은 그저 애교에 불과했습니다. 이성계의 끓어오르는 분노는 조선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반란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전직 왕이자 국가의 창업주가 현직 왕인 자기 아들의 목을 치겠다고 직접 반란군의 배우가 된 사건. 조사의의 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창업주가 자기가 세운 회사 본사를 폭파시키겠다고 사제 폭탄을 들고 쳐들어간 격입니다. 겉으로는 죽은 신덕왕후 강씨의 친척인 조사의가 반기를 든 것처럼 꾸몄지만 실상은 태상왕 이성계가 직접 배후해서 함흥 일대의 군사 1만 명을 박박 긁어모아 아들을 향해 칼을 뽑아 든 조선 왕실 최대의 콩가루 내전이었습니다. 이성계는 군사 1만 명을 앞세워 평양을 향해 진격합니다. 이성계의 뇌 구조는 이미 정상적인 정치적 판단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오직 이방원 저 폐류나 새끼의 목을 내 손으로 쳐서 죽은 방석이와 강씨의 한을 풀어주겠다는 편집증적 복수심뿐이었죠. 한양에 있던 태종 이방원도 4만 명의 진압군을 이끌고 아버지를 막기 위해 출병합니다. 세계 전쟁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아빠와 아들의 수만 명 단위의 영혼의 한타가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전쟁의 신이라 불렸던 이성계도 권력의 이동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이미 세상의 민심과 군대의 지휘권은 전부 강력한 권력자 이방원에게 넘어가 있었죠. 이성계의 반란군은 이방원의 정규군에게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갑니다. 이제 끝났구나. 늙은 아비의 분노 따위는 이제 저 괴물의 발톱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구나.
하늘이 기어이 저 피 묻은 방언이 놈의 손을 들어주는 것인가? 군사마저 모두 잃고 처참하게 포위된 이성계. 이 전투의 패배는 이성계에게 단순히 전쟁에서 졌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살아서 지옥을 맛보고 있구나.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자기를 배신했고 자기가 만든 괴물에게 완벽하게 먹혀버렸다는 철저한 절망감. 조사의의 난의 실패는 영웅 이성계의 자아를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박살내버린 결정적 타격이었습니다. 힘을 잃은 늙은 호랑이는 결국 아들의 친위대에게 질질 끌려가듯 한양으로 후송되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가 한양 근처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이방원은 직접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갑니다. 환영연회를 베푸는 거대한 천막이 쳐졌죠. 그때 이방원의 참모였던 하륜이 경고합니다. 전하, 아버님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천막의 기둥을 튼튼한 나무로 세우고 아버님께 술잔을 올릴 때는 친히 가지 말고 내관을 시키십시오. 이방원의 책사, 하륜의 촉은 정확했습니다. 이성계가 이방원과 마주한 순간 늙은 아버지의 눈에 핏발이 섭니다. 그리고 옷소매에 숨겨두었던 쇠 철퇴를 꽉 쥐었죠. 저 쳐죽일 놈, 내 새끼들을 찢어 죽인 저 패륜한 놈, 내가 오늘 이 철퇴로 저놈의 골통을 부수고 나도 죽겠다. 하지만 이방원이 나무 기둥 뒤로 싹 숨어버리자 이성계는 철퇴를 내던지며 탄식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늘의 뜻이란 말인가? 아바마마 불효자를 용서하시옵소서. 제가 어찌 아바마마를 해하려 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사직을 위한 일이었사옵니다. 내가 몸이 늙어 네 놈을 치지 못하지만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더라도 너를 저주할 것이다! 이놈아! 이성계는 그날 이후 아들을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은 포기합니다. 하지만 심리적 용서는 죽을 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옥새를 이방원에게 던져주면서도 내 놈이 그렇게 원하던 것이니 옛다 가져라 라며 조롱하듯 주었습니다. 이방원이 평생을 바쳐 얻고 싶었던 것은 차가운 금덩어리 옥새가 아니라 따뜻한 아버지의 품이었는데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왕이 계승이었죠. 이후 이성계는 불교에 심취하여 연불만 외우며 쓸쓸한 말년을 보냅니다. 자식 농사 망치고 마누라 잃고 자기가 세운 나라에서 허수아비 취급받는 늙은이. 한때 만주 벌판을 호령하던 영웅치고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이윽고 1408년 이성계는 74세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신덕왕후 강씨의 곁이 아니라 결국 그가 버렸던 조강지처 신의왕후 곁에 묻히게 되는 아이러니를 남긴 채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영웅 이성계의 지독하고도 찌질했던 뒷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처절한 막장 가족극을 통해 중요한 심리적, 철학적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부모의 편애는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권력을 쥔 자는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는가? 이성계의 가장 큰 실패는 자식의 욕망을 너무 얕잡아 본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손에 흙을 묻혀 키운 아들이 얼마나 독해졌는지, 그 아들의 내면에 얼마나 거대한 야망과 인정투쟁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지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늙은 권력자의 오만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성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이방원이 그토록 잔인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극도의 열등감과 애착 손상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원이 원했던 것은 단순한 왕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 라는 피 맺힌 외침이었죠. 하지만 이성계는 끝끝내 그 인정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 결과 아들은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모조리 짓밟아 버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성계와 이방원이 넘쳐납니다. 평생 일군 회사를 물려주기 아까워 벌벌 떠는 노예한 창업주. 첫째를 제쳐두고 어린 막내에게 그룹을 넘기려다 형제의 난을 부르는 재벌 회장님.
그리고 자식들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편애하며 형제자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칼을 쥐어주는 어리석은 부모들까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사랑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권력과 통제로 변질되는 순간, 그곳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됩니다. 가장 가까운 핏줄이기에 배신당했을 때의 분노와 상처는 남이 주는 것보다 수백 배는 더 깊고 치명적입니다. 함흥에서 아들을 향해 활을 당기던 이성계의 마음도 아버지가 던진 철퇴를 피하며 피눈물을 삼키던 이방원의 마음도 모두 치유 불가능한 지옥이었을 겁니다. 영웅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한 늙은 아비의 어리석음, 편애와 처절한 몰락. 이것이 조선의 문을 연 첫 번째 왕, 이성계가 5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남기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조선왕조 심록, 오늘은 세상을 얻었으나 자식은 잃어버린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찌질했던 아버지 이성계의 마음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안에는 행여나 누군가를 코너로 몰아넣는 편애의 그림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이 시간에 더욱 깊고 서늘한 인간의 마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